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차기 회장 내정자가 포스코의 경영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이 자금 이탈과 통화가치 폭락 현상을 겪고 있지만 패닉 상태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투신을 앞세운 기관의 매수로 3거래일 만에 1940선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 오른 1941.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터키와 인도 등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장 초반부터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투신이 1,072억 원을 매수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관이 2,24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에서 장 후반에는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22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도 이날 2,074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경민 대신정권연구원은 설날 연휴로 코스피가 긴 휴식기에 진입한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회의와 영국, 미국, 스페인 등 주요국들의 작년 4사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업이 2.93%, 전기가스업이 2.92%, 건설업이 2.85%, 운수창고업이 2.43%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기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4.02%, KB금융이 3.62%, 신한지주가 3.16% 오르는 등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6% 오른 515.2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0.80원 내린 1,070.4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자사주 매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제일기획은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 않은 삼성카드는 보합에 그쳤는데요. 이 삼성 계열사들의 자사주 매입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2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02% 오른 10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제일기획도 4.28%나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카드는 0.43% 상승에 그쳐 강보합사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8일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00만 주를 1,994억 원에 취득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날 제일기획도 같은 이유로 자사주 360만 주를 952억 원에 사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삼성카드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남용 삼성증권연구원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 자사주 매입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영권 측면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쓰인다고 설명하며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의 자사주 매입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 후 주가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제일기획의 경우 주가 흐름은 견조하지만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과 우호 지분 확보를 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조 9,811억 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73억 원 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산액은 지난해 12월 초만 하더라도 2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여 올 초에는 1조 8천억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신용융자산액이 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일부터입니다. 지난 9일 1조 8,896억 원이던 신용융자산고는 이후 2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증가해서 2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신용융자산고액은 같은 기간에 2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 사이로 움직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해서 이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증가한 것은 중소형주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들어 자동차, 중공업 등 대형주가 힘을 못 쓰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소형주에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 흑자가 70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2년도 480억 달러보다 47.2% 늘어난 것입니다. 상품 수지는 607억 달러, 서비스 수지 60억 달러, 기타 서비스 수지에서 53억 달러, 운송 수지에서 8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 여행 수지는 7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차기 회장 내정자가 포스코의 경영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권 내정자는 오늘 열린 포스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포스코 1.0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영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합니다. 태스크포스의 활동 시한은 5월까지로 미래 포스코 좌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포스코 이사회 관계자는 권 내정자가 미래 포스코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 창출, 본업인 철강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취약 신흥국의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맞물려 여타 신흥국 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신흥국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모두 경계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터키,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이 자금 이탈과 통화가치 폭락 현상을 겪고 있지만 패닉 상태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호세 비나스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은 지금 상황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사한 지난해 5월과 다르다며 해당 국가들의 특유의 요소들이 조합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나스 국장은 최근 나타나는 시장 변동성이 특정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이지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월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카드사 내부 통제뿐 아니라 카드사와 관련된 벤사, 가맹점, 제휴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합니다. 1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시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고 경영자는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인도 등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국제부 박준호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도에서 터키도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하죠? 네, 자금 유출로 인한 자국의 통화가치 폭락에 맞서서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어젯밤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인 일주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현행 4.5%에서 5.5%포인트 오른 10%,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7.75%에서 4.25% 오른 12.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번에 기준금리를 5.5%포인트나 올린 건데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오버나이트 금리를 10%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인상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8.0%로 현행보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 조치입니다. 인도 중앙은행 측은 이번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 선에서 안정되면 추가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알레샨드리 톰비니 브라질 중앙은행장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실시로 인한 선진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신흥시장의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 신흥국들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자, 이처럼 신흥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이건 급격한 레마, 즉 미국 달러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간 것을 신호탄으로 선진국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퍼진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금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외화가 빠져나가는 만큼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질 임금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데요. 이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터키의 경우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려서 금융시장이 더 흔들리는 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터키 리라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면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의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8%에 달하는데요. 이건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그리스 수준입니다. 인도 역시 전통적으로 8%대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달러 대비 14%나 떨어진 인도 루피와의 통화 가치가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 수입 물가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왔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상, 특히 터키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하죠. 네, 터키의 경우 하루아침에 금리가 2배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의 악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고금리를 노린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대외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서 막대한 달러를 국내로 조달해서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터키의 외채는 현재 3,726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 대비 46%에 달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지도 결국엔 미지수인데요. 최근의 금융 불안은 단순한 선진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HSBC 중국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지난 27일 사상 최고치인 달러당 2.33리라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8일과 29일 이틀 새 장중 최대 5% 이상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인도의 루피화의 가치도 지난 이틀 동안 약 1.5% 상승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신흥국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뉴욕 증시도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57% 상승한 15,928.56,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61% 오른 1,792.50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시장도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전날보다 2.7%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5% 오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박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작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320만 대로 2012년 4분기보다 53% 늘었습니다. 연간 기준 성장률도 81%로 중국 레노버와 함께 스마트폰 분야 성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올해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하는 신형 제네시스와 소울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와 소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4 IF 디자인상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과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본상을 받았습니다. 신형 제네시스는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프리미엄 대형 세단의 이미지를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울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장점으로 뽑혔습니다. LG U+는 국내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적극 알리기 위해 LTE8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LTE8은 빠른 속도의 빛으로 이루어진 8을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LG U+ 관계자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도입, 국내 최초 무한 자요금제 출시 등 LTE 시장을 선도해왔다면서 LTE8은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미얀마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미얀마 음료 회사인 미얀마 골드스타 베버리지와 합작법인인 롯데 미얀마 골드스타 베버리지를 설립했습니다. 롯데는 미얀마 양곤과 만달레이 2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면 교체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미얀마를 차세대 동남아 거점 시장으로 선정해 지난해 4월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호텔 사업 지분 출자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서둘러 왔습니다. 롯데는 2016년까지 미얀마에 30개 롯데리아 매장을 열고 롯데호텔 등 주력 계열사의 현지 진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